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철학과 굴뚝청소부 계속 하고 있는데요. 들레즈 편 하고 있습니다. 418쪽이고요. 이어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년 혁명이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것은 라캉이나 푸코, 알티세르 같은 사상가는 물론 유럽의 좌파운동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상생활을 사로잡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권력에 대한 전복, 욕망을 죄악시하고 억압하는 금욕적 체제에 대한 저항이었던 이 혁명에 대해서 공산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구좌파들은 소부르주아의 철없는 난동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좌파들이 대중들로부터 신망을 잃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며 거꾸로 혁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 권력 주변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 전반으로 권력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 욕망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혁명의 관념에서 벗어나 욕망과 나란히 가는 혁명을 사유하고 실행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접속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사유는 바로 이런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안티오이디푸스의 1차적인 주제는 바로 욕망과 혁명을 하나의 동일한 문제로 사고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그것을 대립시키는 이론들과 대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책은 68혁명을 이론화한 것으로 평가받게 되죠. 욕망과 혁명을 하나의 동일한 문제로 사고했대요. 중요합니다. 욕망을 사고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욕망이란 개념은 그와 짝을 이루는 힘과 더불어 들레즈의 철학에서 이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욕망이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그것은 니체의 권력 의지라는 개념과 정확하게 상응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성분, 힘의 질을 결정하는 성분, 그게 바로 권력 의지지요. 어떤 힘을 X라고 쓴다면 욕망 내지 권력 의지란 이 X에 부착된 채 그것을 방향짓는 미분적 성분 D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미분적이란 말, 디퍼런셜이 차이에서 파생된 형용사고 차이적이란 의미를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여기서 차이라는 개념이 갖는 중요성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이를 이념으로 다루기 위해 들레즈가 사용한 개념 역시 DX였다는 것을 혹시 안다면 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힘이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can이죠, can. 의지 내지 욕망이란 하려고 하는 것, will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즉 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아무 곳에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힘으로 그림을 그릴 건지, 글을 쓸 건지, 남을 두들겨 팰 건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욕망이죠. 그러나 거꾸로 욕망은 힘에 의거해서 생기고 작동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욕망이란 모든 활동을 생산하는 추동력이며 힘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이런 이유에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과 생산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는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두 개념을 합쳐서 욕망하는 생산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은 모든 활동을 생산하는 추동력, 힘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에너지. 욕망과 생산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하나. 욕망하는 생산. 하긴 이건 욕망하면 뭔가 생산해내죠. 욕망하면 생산해내죠. 경제적인 차원의 생산이나 소비, 분배 등을 생산하는 것도, 성적인 활동을 생산하는 것도 모두 이 욕망하는 생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다른 것은 그러한 욕망하는 생산이 어디에 어떤 강도로 투여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들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욕망에 대해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성욕이죠. 그 성욕은 1차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성욕이에요. 이로 인해 그 욕망을 거세하는 오이디푸스적 억압이 발생한다고 하죠.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정치를 하려는 모든 욕망은 이 성욕이 승화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하죠. 리비도의 사회적인 투여는 그것이 탈성욕화되고 승화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의 사회적 투여가 가족적인 오이디푸스 삼각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혁명 운동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성욕이 승화된 것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반대로 말해야 한다고 하지요. 모든 욕망은 사회적이며 가족적 투여에 대해 사회적 투여가 1차적이다. 이게 더 설득력 있죠. 그것이 가족적 투여, 성적인 투여로 제한된 것은 부르주아 가족과 결부된 특정한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무의식에는 부모가 없다, 무의식은 고하다 라고 합니다. 이로써 무의식은 사회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셈이죠. 그런데 욕망은 하고자 함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고자 함이라는 구체적 양태로 존재하죠. 돈을 벌고 싶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이런 거 말이죠. 즉 욕망 일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건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저런 욕망이, 어떤 욕망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과 만나는가에 따라 다른 욕망이 발생하고 작용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애인을 만나면 안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내가 밥을 만나면 먹고 싶다, 침대를 만나면 자고 싶다. 이런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욕망이란 나라는 주체에 속하는 게 아니라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욕망이 속하는 게 아니에요. 흔히 그런 통념처럼 그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것들의 욕망이 섞여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나와 그것들의 관계에 속한다. 다시 한번, 나와 그것들과의 관계에 욕망이 섞여 있다. 그죠? 당연한 얘기죠? 나와 노트북이 만나면 나는 영화를 보고 싶기도 하고 욕망이 막 솟아나잖아요? 욕망이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욕망이 노트북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노트북이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이 관계 속에 욕망이 있죠? 욕망이 발생하죠, 분명히. 내가 애인을 만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이 막 샘솟죠, 그런 욕망이.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났을 때 발생한다. 관계 속에 욕망이 있다. 나는 어떤 것들과, 우리 지난 시간 했습니다. 계열화 되는가에 따라 다른 욕망을 갖게 된다.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과 계열하는 관계를 맺는가. 내가 축구공을 만나면 축구를 하고 싶고, 내가 TV를 만나면 TV를 보고 싶고, 그런 거죠. 어떤 것들과 계열화되는가에 따라 다른 욕망을 갖게 된다. 이처럼 사물들의 계열화를 통해 어떤 관계를 표시할 때 이를 배치라고 말합니다. 배치. 사건을 정의하는 계열화 개념이 여기서는 관계를 표시하는 개념으로 변형되어 다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욕망은 언제나 특정한 배치에 속하는 것이지 나나 어떤 인간 같은 주체에 속하는 게 아니래요. 아닙니다. 배치에 속하는 겁니다. 욕망은. 이런 의미에서 욕망은 언제나 배치로서 존재하며 거꾸로 배치는 언제나 욕망의 배치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내 안에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식욕이 강하지?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성욕이 강하지? 수면력이 강하지? 뭐 이런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특정 욕망이 내가 원래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근대적 발상이죠. 주체가 욕망을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건 주체가, 나라는 존재가 외부의 뭐 어떤 관계랑 상관없이 그냥 뚝 떨어져서 무인도에 뚝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연결되어 있고 무언가 항상 관계 맺으면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들레즈는 물체와 물체가 만났을 때 사건화된다, 계열화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축구공이 어떤 그물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족구공도 되고 농구공도 된다. 이게 계열화입니다. 이게 사건화고요. 그렇다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욕망이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배치만 잘 바꾸면 돼요. 욕망은 배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야한 걸 좋아해. 나는 왜 자꾸 야한 동영상을 보려고 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나 내가 핸드폰으로 야한 걸 봐. 그거는 내가 원래 그런 존재라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을 활용하는, 노트북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욕망을 조장하기 때문이죠. 내가 핸드폰만 들면 게임을 해. 게임을 막 무진장 다운받아서 게임을 해. 핸드폰 게임을. 핸드폰과 내가 그렇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고 그런 배치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조장하는 그런 배치, 특정한 배치, 사물과 사물의 관계, 나는 어떤 욕망의 배치에 있는가, 내가 사물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건 나의 욕망을 바꾸기 위해선 간단하죠? 배치를 바꾸면 됩니다. 계열화의 선을 끊거나 다른 사물과 계열화를 맺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욕망을 조장하고 싶다, 욕망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런 욕망이 만들어지는 배치를 찾아가거나 만들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대학원 가세요. 아니면 뭐 학원에 등록해서, 아니면 동아리 같은 거, 독서 모임 가세요. 그럼 공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계열화가 됐어. 그렇게 계열화가 된 거죠. 그런 욕망이 막 샘솟는 장소에 가서 욕망이 생기겠죠. 나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직장이 나를 자꾸 좀먹고 진을 빠지게 해. 그럼 직장에서 나와야죠. 그러면 그런 나를 죽이는 욕망이 끊어지겠죠. 욕망은 특정한 배치에 속하는 것이지 나나 어떤 인간 같은 주체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 언제나 배치로서 존재하며 거꾸로 배치는 언제나 욕망의 배치다. 이 말을 잘 곱씹어 보세요. 배치만 바꾸면 됩니다.
욕망을 추동하는 것도, 욕망을 끊어내는 것도. 누구든지 자본의 배치 안에 들어간다면 그는 화폐의 증식을 욕망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성품이 착하던 사람도 이 배치 안에서는 오직 자본의 증식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사례를 주변에서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죠. 그래서 전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면,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살면 부동산 투기꾼이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치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계열화가 사람을 땅 투기꾼으로 만들어버린다. 사회 구조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모두가 부동산에 미쳐가지고 그런 계열화를, 그런 욕망,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욕망이 이 나라에 살면 자연스럽게 욕망이 생긴다. 이 욕망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민을 가야 되나요? 자, 안타깝죠. 자, 422쪽. 이처럼 배치 내지 관계는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특정한 욕망으로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인다. 이거를 들레즈와 가타리는 영토화한다고 표현하네요. 자본의 배치는 착한 사람이든 계산에 밝은 사람이든 증식 욕망으로 영토화하죠. 사랑의 배치는 쑥맥인 사람도 열정적인 구애의 욕망으로 영토화합니다. 이 영토화하는 성분이 계속 작동하는 한 그 배치는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겠죠. 배치를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려는 힘으로 작용하는 한 욕망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특정한 양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는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증식 욕망은 자본의 배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화폐의 눈이 먼 사람들로 자본가로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권력이 되어 작동합니다. 사랑에 눈먼 사람이 사랑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죠. 이 역시 사랑의 배치 안에서 사랑의 욕망이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지요. 이런 이유에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욕망과 권력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욕망과 권력이 다르지 않다. 이는 욕망이 권력을 욕망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욕망이 바로 권력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배치가 욕망의 배치라면 그것은 또한 모두 권력의 배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배치, 권력에 의해 유지되고 지속되는 배치라는 뜻이죠. 물론 욕망이 그대로 권력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욕망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의 동일성을 지속하려는 힘이 될 때 그런 것이란 점에서 양자는 완전히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욕망이 특정한 조건 속에서 권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권력에 대해 욕망이 1차적이라고 보며 모든 배치는 권력의 배치이기 이전에 욕망의 배치라고 말합니다. 욕망이 권력보다 1차적이다. 그죠? 욕망의 배치는 권력의 배치가 된다. 권력은 욕망이 작동하는 모든 것, 즉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학교, 공장, 회사, 가족, 예술 등등. 권력은 그저 국가기구에 관련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결부된 모든 배치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 자체에서 작동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차이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변성, 항속성, 동일성을 유지하는 구조 개념과 달리 배치란 개념은 계열화되는 항들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혹은 어떤 하나를 추가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전혀 다른 종류의 배치로 변환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큰 가변성을 향해 열려있는 개념입니다. 어떤 항이 우연적으로 나타나 기존의 계열 속에 어떤 항에 접속되는 것만으로도 배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치에 대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배치가 달라져야 욕망이 달라지니까요. 가령 카메라에 연속적으로 작동하는 셔터가 달리게 되었을 때 움직임을 이미지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배치가 출현합니다. 또 대포에 바퀴가 달리게 되었을 때 성벽을 무력화시키고 전쟁의 전술을 근본적으로 전복하는 새로운 배치가 출현하죠. 이처럼 어떤 새로운 항의 추가나 제거, 대체 혹은 순서의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배치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지점을 탈영토와의 첨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새로운 항의 추가나 제거, 대체, 순서의 변경 등을 통해 기존의 배치를 다른 것으로 변환시키는 지점을 탈영토와의 첨점이래요. 기존의 배치에서 벗어나는 기존 배치를 탈영토화하는 지점, 가장 빨리 벗어나는 곳이란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변환된 새로운 배치는 하나의 배치로서 자신을 유지하는 힘을 갖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배치로 변환될 수 있는 탈영토화의 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모든 배치는 영토성과 더불어 탈영토화의 첨점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배치라는 게, 잘 보세요. 내가 어떤 회사가 있는데 어떤 회사가 나의 욕망을 어떻게 부정적인 쪽으로 추동하는데 거기서 그 자체가 영토성을 갖고 있죠. 그 회사가 부정적인 걸 자꾸 추동하는데 그럼 내가 회사를 옮겨야겠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다른 배치로 들어가는 거, 다른 욕망의 배치로 가는 거. 근데 회사에 버티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티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모든 배치는 영토성과 더불어 탈영토와의 첨점을 갖는 거니까 내가 탈영토와의 첨점을 거기서 찾아내서 새로운 욕망을 가져오든지 기존의 부정적 욕망을 끊어내면 되는 거죠. 그건 나의 몫이죠. 그렇게 배치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동일한 배치도 이 회사든 집이든 가정도 그래요.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삶에서 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나는 우리 집이 너무 싫어. 아빠도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엄마도 나한테 맨날 잔소리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생각도 나실 거고. 그럼 이런 배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건 그래 집을 나가거나 부모님을 바꾸면 되겠네. 근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이 어렸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치를 이 들레즈 철학에서 보면 모든 배치는 영토성, 이미 그 영토성이 있어요. 강고한 그 계열화가 돼 있습니다. 영토성이. 그럼 이 영토성이 있지만 이 기존 배치도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탈영토와의 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가족이 어쨌든 나는 이런 집에서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어쨌든 행복해야겠어. 아버지를 술을 그만 드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행복하게끔 뭔가 계획을 짠다든지 어떤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내가 그럴 수는 있겠죠. 탈영토와의 첨점은 내가 찾아야겠죠. 이건 아마 그런 게 많으실 거예요. 아마 살면서.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배치에 적응하고 순응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지만 영토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 누군가는 끝내 탈영토와의 첨점을 찾아내서 그 장을 배치를 바꿔버리죠.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게 진짜 혁명이겠죠. 일상생활의 혁명이 딴 게 있겠습니까? 기존에 지긋지긋한 우리 가족과 지긋지긋한 직장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이거야말로 혁명 아닙니까? 차라리 직장 옮기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어렵겠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나랑 조금이라도 핀트가 떨어지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친구,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내가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욕망과 혁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란 기존의 관계를 전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다시. 혁명이란 뭐라 그랬죠? 기존의 관계를 전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혁명은 대한민국이 싫어서 미국으로 가는 게 혁명이 아니에요. 나는 한국이 싫어. 이민 가겠어. 그건 혁명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혁명이 의미가 있으려면 한국의 기존에 맺고 있는 관계를 전복해서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끔 하는 거죠. 그게 진짜 혁명이죠. 그게 진짜 혁명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혁명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야지. 우리 집이 지긋지긋해도 내가 우리 가족 안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기존 관계를 전복해서 우리 가족의 관계를 기존의 관계성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만들겠어. 이게 진짜 혁명이죠.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다들 아시죠?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위대한 건 딴 게 아니라 그런 게 위대한 거죠. 이를 들레즈 과타리의 개념을 사용하면 기존에 주어진 배치를 전복하여 다른 배치로 변환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것은 기존의 배치를 유지하는 욕망, 기존의 배치에 길든 욕망을 탈영토화하여 새로운 배치, 새로운 욕망으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욕망의 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도 좋겠죠. 이를 탈주선을 그린다고도 합니다. 탈주란 기존의 배치 안에서 정해진 것, 고정된 것, 강제되는 것에서 벗어나 달리는 것이고,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나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나 방법을 창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탈주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기존의 세계로부터 도망치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탈주란 뭐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기존의 세계에서 도망치게 하는 게 탈주래요. 욕망은 배치로서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의 배치에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흐름이며, 이 흐름은 주어진 배치가 만들어 놓은 벽이나 선분들의 가치지만 차면 흘러넘치며 다른 배치를 향한 탈영토와 운동을 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욕망은 1차적으로 탈주적인 흐름이라고 하죠. 이들이 말하는 욕망의 이론을 종종 탈주의 철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어진 세계에서 벗어나 그것을 바꾸어 버리고 주어진 벽을 벗어나 탈영토와 운동을 야기하는 탈주적 욕망의 흐름은 혁명의 개념과 쉽게 연결됩니다. 혁명이 기존의 세계, 기존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탈주적인 욕망의 흐름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혁명이란 욕망이고 욕망된 것이기에 가능한 거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자, 의무로서 혁명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혁명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이다. 욕망이 억압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욕망이 발동하여 작동하게 고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이 진정 강력한 힘을 갖고 추동하게 만드는 방법이란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의무로서 혁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혁명은 의무가 아니라 욕망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바꾸는 거죠. 이게 진짜 혁명이죠.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혁명이란 자본주의적 욕망의 억압이라는 부정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죠. 자본주의적 욕망을 억압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부터 소비하지 말자. 자, 이제부터 전기 쓰지 말고 수도 쓰지 말고, 이런 캠페인 많이 보셨죠? 전기를 아낍시다. 소비를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 채식을 합시다.
뭐 고기를 먹지 맙시다. 그 욕망을 억압하는 거죠. 이런 부정적 과정을 통해서 혁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와 다른 욕망이 생성되어 작용하는 긍정적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욕망의 전환.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존의 욕망의 물줄기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욕망의 물줄기를 어떻게 틀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욕망을 억압하고 참고 인내하고 금욕적으로 이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저도 기독교인이라 많이 그래 봤지만 안 돼요. 그 욕망을 바꿔야 됩니다. 욕망의 배치를 바꿔야 됩니다. 코민주의적 욕망이 발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다. 기존의 관계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 과정이 없다면 폐허만을 남기는 부정에 머물고 만다. 심지어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새로운 관계나 배치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긍정적 욕망의 촉발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욕망의 억압이라는 것에 머물렀을 때, 또 다른 금욕주의적 체제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대중으로부터 분리되어 외면당하게 된다는 것을 붕괴한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는 잘 보여준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좀 남았네요. 425초 노마디즘. 정착민은 정해진 한 곳에 붙박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붙박히지 않고 여러 곳을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노마디즘 혹은 유목주의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가치, 하나의 스타일, 하나의 영토에 머물지 않고 반대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타령토와 운동 속에서 사는 방식을 말합니다. 타령토와 운동. 자, 나의 전공은 사회학이야. 저건 나의 전공 영역이 아니니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이런 말 많이 하셨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태도는 하나의 영토에 머물러 살아가는 전형적인 정착민의 태도다. 반면 반고흐는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스타일의 영토 안에서 그림을 그렸지만 거기서조차 인상주의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스타일을 변형시켜서 사용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런 점에서 노마디즘은 새로운 영토를 만들거나 거기에 자리 잡는 태도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건 재영토화입니다.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 새로운 곳에 자리 잡는 재영토화가 아니라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든 항상 떠날 수 있는 태도, 이게 탈영토화래요. 재영토화가 아니라 탈영토화다. 내가 지금 어디에 살든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저도 그런 마음가짐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언제든 떠날 수 있어. 이 땅도 언제든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어. 그것은 재영토화가 아니라 탈영토화에 의해 정의됩니다. 재영토화하기 위해 탈영토화하는 게 아니라 탈영토화의 운동 안에서 잠정적으로 재영토화하는 것이라 말해도 좋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언제든 떠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거기 머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든 떠나기 위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 중요하죠. 이를 들레주와 가타리는 점과 선의 관계로 구별합니다. 정착민은 예컨대 이사를 가거나 출장을 가는 사람처럼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유목민 역시 사막의 대상들처럼 오아시스를 찾아서 이동하지만 그것은 오아시스에 머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아시스는 다만 이동하는 궤적 가운데 통과하는 점에 불과하죠.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사 가거나 출장 가는 사람이 목적지를 바꿀 수 없죠. 어떤 경로를 취하든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이 이동이 선을 그리고 멈추는 곳이 점으로 표시됨을 안다면 정착민의 경우에는 선이 점에 종속되어 있죠. 유목민은
점이 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유목민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 들레즈의 선언, 주장, 철학은 유목민이 되자는 겁니다. 탈영토화 하자는 거죠. 재형토화가 아니라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이 선에 종속되어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 활동을 조직하는 방식에서도 양자는 구별됩니다. 정착민은 영토적으로 조직되죠. 땅을 소유하거나 땅에 긴박되는 방식으로 정착민은 조직되죠. 가령 중세의 농민들은 토지에 매여 있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어요.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들도 그렇죠. 영주들도 호족들도 영토를 기반으로 살죠. 그렇지만 유목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에 영토를 할당하거나 소유하는 것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이동의 흐름을 자유롭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벽이나 울타리도 없죠.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죠. 우리는 정착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유목민 역시 활동이 조직되어야 하기에 개체들을 집합적 단위로 묻는 조직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영토적 조직 방식 대신 번호적 조직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군대 얘기도 나와요. 군대. 영토 단위로 편성되어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과 달리 군대는 탈영토화 운동이 중요합니다. 적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신이 머물던 영토를 벗어나 움직이는 운동인데 지역적 조직 같은 영토적 조직으론 그에 걸맞는 운동을 만들 수 없습니다. 탈영토화 운동을 하면서도 집합적 움직임을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 방식이 필요한 거죠. 유목민의 번호적 조직이 이런 이유에서 채택된 겁니다. 경찰이 정착적인 조직이라면 군대는 유목적인 조직인 거죠. 자, 정착민과 유목민은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에서도 구별됩니다. 가령 유목민의 궤적은 정해진 경로를 가는 경우에조차 하나의 길을 그대로 밟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옆으로 벗어나면서 가고 사정에 따라 가지 않던 길로도 가고 예전과 다른 엉뚱한 곳에 이르기도 하죠. 평면 위에 물이 어느 방향으로나 흘러갈 수 있듯이 미리 정해진 하나의 길이 없습니다. 물이 막히면 돌아가듯이 다양한 조건 속에서 삶의 흐름, 사람의 흐름이 흘러가는 대로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목민의 움직임은 흐름과 같다.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나아가는 소용돌이 같은 흐름, 유목민의 과학이 흐름을 다루는 유체 역학인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 이것이 바로 유목민의 공간이죠. 이를 매끄러운 공간이라고 부른대요. 자, 근데 반면에 정착민은 늘 가던 길로만 가죠. 호흡에 따라서만 사람들이나 삶이 흘러가게 만들죠. 물에 길이 있고 항상 지나가던 길로만 다니잖아요. 막히면 그대로 고이고 멈추고 마는 도시의 도로들이 그렇죠? 시대의 흐름을 정해진 도로로 제한하는 경찰의 역할, 사고의 흐름을 정해진 도로로 제한하는 학자들의 역할, 삶의 흐름을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제한하는 포섭하는 자본가들의 역할, 이 모두가 흐름의 범람을 막기 위해 호흡을 파는 정착적인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을 홈파인 공간이라고 하죠. 자, 아까 유목민은 매끄러운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착민은 홈파인 공간에서 홈파인 곳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 자, 그렇다면 상처에 매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고 욕망의 흐름이 그 상처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떠돌아다녀도 유목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유목민이라 할 수 없죠. 상처만은 아닙니다. 트라우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자기 상처, 아픔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것들과도 언제든지 이별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없이는 유목민이 될 수 없다. 유목민과 다 쓴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주민을 혼동에선 곤란합니다. 오히려 유목민은 사막이나 초원처럼 불모의 땅이 된 곳에 달라붙어 거기서 살아가는 법을 창안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사회주의 체제의 해체 이후 불모가 된 막스주의를 떠나서 다른 이념이나 주의로 이주하는 것과 그 불모가 된 땅에 달라붙어 새로운 사유를 시도하며 다시 혁명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이론과 사상을 창안하는 것은 극히 다른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주민과 유목민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게 또 중요한데요. 유목민은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창조하는 자입니다. 그 자리, 여러분이 머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유목민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역설적인 명제를 제시합니다. 앉아서 하는 유목이란 역설적 개념 역시 이런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새로운 가치의 창안, 새로운 삶의 방식의 창조, 그것을 통해서 낡은 가치를 뒤집고 낡은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탈주선을 그리는 것, 그게 바로 노마디즘의 요체입니다. 그것은 낡은 가치에 대한 전쟁이고 지배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니체의 말대로 포연 없는 전쟁이죠. 좋은 전쟁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탈주선을 그리려는 욕망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그러면서도 낡은 가치, 기존의 세계에 대한 혐오의 정념만을 키워가게 될 때, 그것은 그저 화약 냄새로 가득 찬 나쁜 전쟁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필경 탈주선은 죽음의 선으로 이어진대요. 탈주선을 그리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게 되는 거죠. 노마디즘의 긍정적 태도는 극단적 부정의 절망적 색깔로 변색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탈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저도 이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봐야지, 우리 직장을 변화시켜봐야지 이럴 다짐을 하지만, 욕망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 못했을 때 이 직장에서도 그냥 가족을 혐오만 하고 있어. 가족은 원래 그렇지 뭐, 체념하고 혐오해. 실망하고. 직장에서도 원래 이런 것인데 뭐 내가 뭐 노력할 거 있어? 혐오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혐오의 정념만을 키워가게 될 때 그것은 그저 화약 냄새로 가득 찬 나쁜 전쟁으로 치환된다. 죽음의 선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탈주라는 게 쉽지가 않네요. 탈주선이 1차적이라고 혹은 탈주적인 욕망이 1차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탈주란 낡은 것의 파괴와 부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창조하는 긍정을 뜻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낡은 것의 부정이나 파괴는 그러한 긍정의 결과 뒤따라 나오는 거죠.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낡은 걸 파괴하는 거,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거,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계속 추구하고 만들어 갈 때에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아까 혐오의 정념만을 키워가고 죽음으로 질주하는, 그거는 그 속에는 새로운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는 창조.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해. 새로운 욕망이 샘솟아야 되는 거죠. 집에서도 아빠가 싫어. 그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아빠가 싫고 엄마가 싫어. 잔소리 듣기 싫어. 그거는 부정적인 파괴와 부정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뭔가 창조적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가족들도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저렇게 사네? 변화하겠죠? 직장에서도 내가 나 자신만을 지키고 있다면 되겠죠. 자, 430쪽. 기계주의. 노마디즘에서 결정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저의 요즘에 마인드도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죠. 철학 유튜브 하고 있죠. 새로운 걸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운을 끊임없이 새롭게 가져가는 거죠. 즉 새로운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변이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들레즈가 말하는 사건의 철학, 탈주의 철학, 노마디즘 등은 모두 그가 말하는 차이의 철학이 다른 양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이의 반복이며 차이화하는 반복이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매우 일반화된 의미로 기계라는 개념을 사용한대요. 기계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과 접속하여 어떤 흐름을 절단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다시 한번. 기계란, 들레즈와 가타리의 기계란 다른 것과 접속. 이건 아시겠죠? 내가 노트북과 접속했어. 어떤 흐름을 절단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 자, 예를 들어서 입이 있잖아요. 사람의 입이 식도와 접속해서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 채취하여 하는 먹는 기계가 된대요. 입이 식도와 접속하면 영양소의 흐름을 절단 채취하는 먹는 기계가 된다. 입이 먹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 접속하는 항이 달라지고 채취하는 흐름이 달라지면 다른 기계가 된다. 입이 식도 대신 성대와 접속하여 공기의 흐름을 절단하고 음운적인 소리로 절단하여 채취하게 되면 말하는 기계가 된다. 공기의 흐름을 음악적인 소리로 절단 채취하면 노래하는 기계가 된다. 자, 입이 먹는 기계, 말하는 기계, 노래하는 기계가 됐죠? 사람이 문과 접속해서 사람들의 동선의 흐름을 절단 채취하게 되면 수위 기계가 되고 컴퓨터가 접속하여 사유의 흐름을 절단 채취하여 글로 만들어내면 글 쓰는 기계가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생명현상의 가장 근저에 있는 유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란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는 유기화합물의 배열이며 그것이 작동하는 양상은 정확하게 기계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대요. 그래서 생화학자 모노는 세포란 화학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라고 정의하지요. 그리고 그의 동료 자콥은 유전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 기계와 생명, 기계론과 생기론의 대립은 소멸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통상적인 기계는 물론 생명체나 그의 기관들을 기계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대요. 이처럼 생물권과 기계권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기계라고 보는 입장을 그들은 일반화된 기계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는 인위적인 것, 통상적인 기계조차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으로서 다루는 스피노자의 일반화된 자연주의와 정확하게 동의를 하대요. 자, 기계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기계도 접속하는 항이 달라지면 다른 기계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접속하는 이웃항에 의해 사물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건의 철학,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건의 철학에서 차이 개념과 결부되어 있음은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결국 어떤 것도 정해진 불변의 본질은 없으며 그죠? 아까 노래하는 기계, 입이 노래하는 기계, 먹는 기계, 말하는 기계가 되죠. 정해진 불변의 본질은 없으며 다른 것, 이웃항과 어떤 관계, 어떤 배치를 이루는가에 따라 다른 본성을 갖는 다른 기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계는 배치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구성하는 각각의 항이 바로 기계인 것이고, 역으로 기계들의 접속과 계열화를 통해 배치가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계들의 계열화를 통해 구성되는 배치를 기계적 배치라고 합니다. 물론 배치에는 기계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 배치와 결부된 엄표 행위의 배치가 대개는 더불어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재판소나 교도소, 판사와 검사, 교도관 등이 감옥의 기계적 배치를 구성한다면 범죄라는 개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행영법, 범죄심리학 등이 그와 결부된 엄표 행위의 배치를 구성합니다. 자, 전자가 없다면 범죄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나 담론들은 집행될 수 없는 무력한 것이 되고, 후자가 없다면 감금시설은 감금의 대상을 선별할 기준이나 감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감금하는 장치가 되고 말지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교도관, 판사, 검사, 교도소, 재판소 이런 배치와 범죄라는 개념,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심리학 이런 엄표행위 배치, 이 두 가지가 상호 맞물리면서 되는 거죠. 어떤 사물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어떤 대상인가는 이처럼 배치 안에서 결정되며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의 변함없는 본성 역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막스식으로 말한다면 건물은 건물이다. 특정한 배치 속에서만 그것은 감옥이 된다. 혹은 감금은 가두는 것이다. 특정한 조건 속에서만 그것은 처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주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이미 주체인 게 아니라 배치 안에서 어떤 위치를 부여받았는가에 따라 주체가 되기도 하고 주체가 되지 못하기도 하죠. 자, 이게 가정의 배치 안에서는 자유롭고 따뜻한 아버지 주체도 되고, 공안경찰이라는 직업적 배치 안에서는 고문경관 주체가 되었다가, 주식시세포를 보면서는 부르주아 주체가 되기도 하죠. 같은 사람이. 모든 인식이나 태도의 전제가 되는 확고한 출발점으로서 주체, 그런 나는 없으며 배치마다 만나는 이웃항에 따라 달라지는 수많은 나들의 반복이 있는 거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나들을 통합하여 나, 자아라는 통합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사실 어떤 단일한 본질도 고정된 경계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허구입니다. 주체란 근대 철학자들처럼 확고한 출발점이나 선언적 종합을 수행하는 선언적 형식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지며,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그때그때의 결과물이며 잠정적인 고정점들일 뿐이라는 거죠. 주체의 인식과 대상의 합치를 통해 참된 지식의 척도로 삼을 하나의 진리, 대문자 진리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배치와 결부하여 만들어지는 엄표 행위의 배치들이 있을 뿐이고, 각각의 엄표 행위의 배치가 작동시키는 지식의 형식, 진리의 형식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수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해야 하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는 배치에 따라, 각각의 배치 안에서의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규정 이전에 진리에 대한 문제 설정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 더럽고 불완전한 현실에서 분리된 완전하고 변함없는 고상한 지식을 함축하는 진리를 상정하곤 어떠한 조건에서도 타당한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현실적인 유효성을 갖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진리를 자처하는 지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떤 진리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삶과 분리된 채 고결하고 완전하게 머물러 있는 진리가 아니라 다양한 지식들이 진리의 형식으로 관여하면서
만들어지고 변형되는 우리 자신의 삶이니까요. 자,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차이를 보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게 촉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래된 것, 낡은 것에 만주하고 안주하게 하는 것인지, 그리하여 차이를 긍정하며 다양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밀고 가게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들레즈 가타리 편이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뿌듯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들 푸코와 들레즈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은 드디어 이제 결론과 보론 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진경 선생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가 거기 나와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